방금 소급지만 방금 소개받은 임양입니다. 오늘 뭐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름이 좀 무시무시한데 옛날에는 다 돌아가셨죠. 근데 요새는 중증 근무력증 걸리신 분도 언젠간 돌아가시겠지만 좀 늙어서 돌아가시는 거지. 중증 근무력증 자체로 돌아가신 분도 물론 계시긴 계시겠지만 옛날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마이야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근육. 우리가 뭐 마이오자임 근육. 그러니까 마이야는 근육이라는 소리고 스테니아, 스테시스, 뭐 스테이 가만히 있다, 안 움직인다 그 뜻입니다. 근육이 안 움직인다. 그레비스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그대로 하면 근육이 안 움직여서 무덤에 가는 병. 이름 그대로 이게 말로 풀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육이 안 움직여 무덤에 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그냥 중증 근무력증, 아마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뭐 하고 운동계, 그 모터 시스템이 뭐냐, 그리고 뭐 근신경 접합부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중증 근무력증 치료, 중증 근무력증 위기, 마이어스네 크레이스 얘기하고 흉선 절제술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약 그거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증 근무력증은 뭐 정의는 이건 뭐 제가 뭐 챗GPT에서 따온 얘기인데 중증 근무력증은 신경과관, 신경과 근육 간의 신호 전달 장애로 인해 근육이 쉽게 필요해지고 힘이 약해지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신경 자체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근육 자체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신경 멀쩡하고 근육도 멀쩡해요. 근데 그 신호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경근 접합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도 멀쩡한데 뭐 근육도 멀쩡한데 그 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힘이 빠지는 병이다. 특징이 뭐냐? 뭐 다 아시겠지만 근육이 점점 빠져요. 신경이 약해서 힘이 빠지면은 힘이 그냥 빠지죠. 지금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지고 10분 전에도 빠지고 30분 있다가도 빠지고. 근육이 약해서 문제도 힘이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전에도 빠지고 10분 있다가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지고. 중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중증 근무력증은 빠졌다가 나빠졌다, 빠졌다 나빠졌다, 빠졌다 나빠졌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뭐 눈꺼풀 생길 수도 있고 마비, 뭐 말하는 것, 삼킴, 호흡 등등등등. 그 증상이 계속 변하고 제일 특징적인 것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진다는 게 회복된다는 게 아니고 뭐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가장 큰 특징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원인은 뭐냐? 뭐 제가 줄 말로 써서 죄송한데 뭐 항체가 아세치콜린 수용체를 공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쨌든 자가 면역 반응이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뭐 눈꺼풀이 또 처지고 근육이 약화되고 어눌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빠지는데 힘이 빠지는 것이 그 강도가 그 시시각각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계속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는 뭐 항콜린제를 먹고 뭐 면역 억제제를 먹고 혈장 교환법을 하고 뭐 이뮤노글로불린도 쓰기도 하고 뭐 수술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대충 이거는 뭐 웬만한 하는 분들 뭐 많이 아실 정도인데 요 정도가 뭐 개관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니까 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지금 뭐 컴퓨터에 연결돼 있잖아요. 얘가 컴퓨터에 연결돼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화면이 안 보인다 뿐이에요. 컴퓨터가 고장나면 화면이 정지되어 있거나 안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컴퓨터가 뭐가 고장이 나든지 간에 우리가 보이는 증상은 똑같아요. 뭐 정전이 되든지 간에 뭐 정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뭐 CPU가 망가졌을 수도 있겠고 뭐 컴퓨터가 물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화면이 안 보인다. 마찬가지로 운동계도 여러 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머리가 망가질 수도 있고 신경이 망가질 수도 있고 뭐 꾀병일 수도 있고 근육이 망가질 수도 있고 무엇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증상은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증상은 힘이 빠진다예요.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챗GPT에서 힘이 빠지는데 병이 뭘까요? 그러면 병이 수십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선생님들께서 여기 계시면 많은 환우분들은 본인 증상이니까 다 알겠지만 어쨌든 단순히 챗GPT에 힘이 빠져요. 그러면 뭐 많은 원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증근무력증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증상은 힘이 빠진다일 뿐입니다. 다른 증상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있고 척수가 있고 말초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디가 망가지는지 간에 뇌는 조종을 하는 데죠. 그 다음에 그 말초신경은 말초신경은 전선 같은 거고 결국 힘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근육. 우리가 중풍 맞아도 힘을 못 쓰지만 근육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뇌는 조종실 같은 거죠. 조종실이 망가졌다고 엔진이 망가진 거 아니고 그 전선이 끊어졌다고 엔진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뭐 엔진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어디가 망가졌든지 간에 증상은 힘이 빠진다입니다. 그래서 중증근무력증도 이 중인데 중증근무력증은 뇌의 문제도 아니고 척수의 문제도 아니고 근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말초신경의 문제도 아니고 어디 있냐면 이 엔진 자체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 척수나 말초신경만 제가 빼버렸는데 일부러 뺀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빠진 건데 말초신경과 근육을 연결해주는 단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뇌에서 움직여라는 명령은 뇌에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움직여는 기관차가 움직이고 결국 움직여는 근육이 움직이는데 움직여라는 명령은 근육에서 나오고 뇌에서 나오고 결국 움직여는 신경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요새 다 리모컨, 요새 유선 리모컨 쓰는 사람 다 무선 리모컨 텔레비전 쓰죠. 그것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선으로. 근데 유선이 있으면 그 선과 핸드폰과 시켜서 연결된 단자가 있잖아요. 단자. 근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단자에 떼끼면 접속이 잘 안 되잖아요. 단자에 뭐 먼지 끼거나 뭐 떼끼면은 여기 먼지 많이 끼죠, 단자에. 그러면 접속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멀쩡하고 전선도 멀쩡한데 이 단자에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먼지가 껴가지고 이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증근무력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고 그 선끝이 연결해주는 단자가 있고 그것이 근신경 접합부고 말초신경과 근육을 연결해주는 단자가 신경근 접합부고 그래서 핸드폰 충전 단자에 먼지가 끼면 충전이 안 되시지 신경근 접합부에 문제 생기면 근육이 안 움직여요. 머리도 멀쩡하고 말초신경도 멀쩡하고 근육도 멀쩡한데 근육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단자에 먼지가 껴서 그렇습니다. 먼지가 껴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먼지가 껴서 그렇다. 단자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말초신경이 있으면은 근육이 있고 근육이 신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근육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핸드폰은 금속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금속으로 딱 꽂으면은. 근데 우리 몸은 사실은 신경이 전기 신호를 우리가 전달한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뭐 원칙적으로 하면 전기 신호는 아니죠. 그죠? 어쨌든 그냥 표현상 말하기 쉽게 제가 전기 신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기 신호는 당연히 금속을 타고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금속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말초신경 접합부에 있어가지고 말초신경 접합부가 이렇게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으면은 요 끝에서 여기 점점점점 있는 게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이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 펑 터져가지고 얘가 여기를 이렇게 헤엄쳐갑니다. 이렇게 헤엄쳐가가지고 여기는 그 요게 좀 조그맣죠.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이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전기 신호가 여기 전달돼가지고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여기 붙으면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기 뭐 소금 통로가 열려가지고 소금이 들어가서 근육이 수축되게 됩니다. 중증근무력증 요기의 병이 있어요. 요기 중에서도 아마 요기의 병이 있지 않을까. 요기의 병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요기가 망가지지 않을까. 뭐 이제 많이 아시는 분은 꼭 그런 거 아닌데요. 꼭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학은 항상 예외가 있어요. 한 가지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얘기지. 뭐 항상 예외는 있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또 요기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제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지는데 마찬가지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힘이 빠질까? 뇌는 우리가 오른쪽 뇌하고 왼쪽 좌뇌 운하가 있어요.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뇌의 특징은 힘이 빠지는데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빠져요. 중증근무력증은 그렇지는 않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져요. 그런데 오른쪽이 빠져요, 왼쪽이 빠져요. 오른쪽이 빠져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중풍입니다. 뇌경색, 반신불수. 뇌경색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말이 반신불수예요. 뇌가 문제 생기면 반쪽이 망가집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 척수에도 힘이 빠지는데 척수도 반이 망가지는데 얘는 위아래로 나눠요. 척수가 망가지면은 가장 특징적인 하반신 마비입니다. 근데 병보다 아래쪽이 마비가 돼요. 병보다 위는 마비가 안 돼요. 그래서 목이 망가지면은 당연히 목 아래니까 사지마비. 허리가 망가지면 팔을 멀쩡하고 하반신 마비. 그래서 척수 마비가 생기고 말초신경이 망가지면은 서서히 생기고 얘는 좌우 대피대칭이 돼요. 좌우 대칭이 되죠. 오른쪽 왼쪽이 똑같고 말초신경은 큰 신경부터 망가져요. 그럼 우리 몸에서 큰 신경이 아니라 제일 긴 신경. 그럼 우리 몸에서 제일 긴 신경이 어디냐? 발끝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팔보다 다리가 길어요. 아니, 맞죠? 팔보다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발로 가는 신경이 우리 몸에 제일 길기 때문에 말초신경의 특징은 발끝부터 증상이 생깁니다. 힘이 빠지든, 뭐, 감각이 이상해지든 간에, 발끝부터,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발끝부터 망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팔 길이하고 발로 치면은 여기하고 무릎 정도 길이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뭐 저린 증상이 발끝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 정도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팔이 저리거나 팔 쪽에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역시 서로 좌우 대칭으로 생기고 큰 근육부터 생겨요. 우리 몸의 제일 큰 근육이 어디냐? 힙부장, 허벅지. 여기가 제일 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증상이 생기고 신경근 접합부 오늘의 주인공 접합부는 서서히 생기고 당연히 좌우 대칭이고 쉼은 좋아지고 제일 특징만이 쉼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환호한 부분에 내 증상이 다 알지만 누구한테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챗GPT에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이 써놓은 얘기를 들을 때 읽을 때 거기다가 힘이 빠진다고 적어놓는데 그거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 빠지는 원인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사실은 여기 계신 환우분들은 다 이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근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걸 들을 때나 뭐 책 같은 거 읽을 때 이 정도는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은 방어, 세균만 침입하는 거다. 군대에 치면은 그 방어하고 그 다음에 뭐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 왜 나냐면 그런데 그러니까 외적을 들어오는 거를 방어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외적이 침입했으면 막고 근데 이걸 제가 이 사진 구제하는 게 평상시에는 소가 닭 보듯이 얘 군인입니다. 얘라고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군인입니다. 민간인이고 평상시에는 소가 닭 보듯이 이렇게 쳐다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외적은 방어하고 외적과 싸우지만은 우리 국민은 그냥 완전히 그냥 소가 닭 보듯이 지나가는 것이 정상 면역체계입니다. 그런데 좀 기분 나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을 이렇게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군인이 분명히 비정상이죠.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뭐 강주인데 어쩌고 어쨌든 이래야 그 소가 닭 보듯이 봐야 되는데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국민을 두들겨 팬다. 그것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가면역 질환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왜 생기느냐? 첫째는 군인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5.18도 그렇고 5.16도 그렇고 쿠데타가 일어나려면은 첫째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동 세력이 있어야 돼요. 멀쩡한데 쿠데타는 안 일어나요. 군인이 있다고 다 쿠데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5.16 때는 저기 6.4.8기생들이 있었고 5.18 때는 신군부가 있었고 그리고 쿠데타 주동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 소리냐면 누구나 다 쿠데타 자가면역 기준이 아니고 뭔가 자가면역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어야 돼요. 아마 그건 체질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런 거지만 나는 자가면역 일으킬 체질이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있는 걸. 근데 내가 체질이라고 다 걸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쿠데타 모의 세력이 있다고 해서 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회가 혼란해야 돼요. 5.16 때 그때 민주당 정부죠. 민주당 정부에 혼란이 있었고 5.18 때 뭐 11.6 때문에 사회 혼란이 있었고 체질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회 혼란, 무슨 계기가 있으면은 그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가면역 질환도 그 아마 유전적 소인 뭐가 잘못돼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만한 체질이 먼저 있고 거기에 뭔가 하여튼 뭐 사회 혼란이 났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바이러스라고 생각됩니다.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것이 갑자기 면역 체계가 미치지 않을까. 체질이 있더라도 그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고 쭉 지나갔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진짜 재수가 나빠가지고 특정 바이러스, 뭔지는 모르겠어요.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면역 체계가 미치고 구태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라는 것이 세균을 공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항체가 갑자기 이 아까 말한 그 신경근 접합부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이것이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거기서 우리가 구테타가 일어나면은 망가지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가면역증 한번 일어나면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체질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뭔 소리냐면 자가면역증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자가면역 질환 자체를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약을 평생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면 자가면역 질환이 없어지길 바라는데 물론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쓰고 약을 써가지고 자가면역 질환을 억제하고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증상을 없앨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자가면역 질환을 완전히 끝장내고 싶지만은 그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도 신약 얘기 나오지만 신약도 불행히도 그런 약은 아니에요. 자가면역 질환을 없애는 약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조정하는 약일 뿐이지.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은 아세틸콜린 운동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가 돼가지고 아세틸콜린이 수용체를 이렇게 헤엄쳐 가가지고 수용체와 결합해가지고 신호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수용체가 망가진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없으니까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올리면은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부족해도 동일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접합부에 있는 아세틸콜린 농도를 올리면은 우리가 수용체가 몇 개 없더라도 수용체 반밖에 없더라도 그러면 그 농도를 2배로 올리면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먹는 대표적인 약이 메스티논, 뭐 도스민, 피리도스키민, 뭐 피리돌, 뭐 어떤 이름은 여러 개겠지만 뭐 그런 약들을 먹게 됩니다. 근데 아세틸콜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은 아직 없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뭐 메스티논, 도스민 그런 약들은 분비를 촉진하는 게 아니고 기왕 분비되는 약에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분해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아세틸콜린이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그거를 분해 못되게 좀 억제해가지고 농도를 올리는 약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아세틸콜린이 그 근육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장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메스티논 안 먹으면 똥을 못 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처음 먹으면 배가 아파요. 꼬르륵 장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똥도 잘 나오고 설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근본적인 건 아니죠. 아까 자가 항체가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공격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망가뜨리는 병인데 거기에 대한 약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아세틸콜린 농도만 올리는 것 뿐이다. 메스티논 하루에 뭐 3알 먹을 수도 있고 4알 먹을 수도 있고 5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의 기본은 스테로이드예요. 요새 뭐 마약세제 그 중증근무력증은 죽는 사람 거의 없대지만 그 옛날에 다 죽었거든요. 스테로이드가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보통 먹으면 아침 7시에 먹으라고 그래요. 되게 아침에 먹으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많이 먹는 사람 12알도 먹고 뭐 80ml 먹는 사람은 15알인가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요. 뭐 많이 먹는 사람 뭐 그거야 뭐 사람한테 뭐 뚱뚱한 사람은 당연히 많이 먹을 거고 조그만 사람도 당연히 조금 먹을 건데 그 아침 7시에 한꺼번에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아침 7시에 우리가 면역 효과만 본다면 나눠 먹는 게 좋습니다. 면역 효과만 본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 7시에 먹으라는 이유가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스테로이드 하루 이틀 먹을 거면 저도 이제 뭐 입이 돌아간다든지 그 단기간 스테로이드 쓸 때 있거든요. 그때는 다 분복을 씁니다. 나눠 먹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오래 먹어야 되잖아요. 한두 달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냐? 뭐 부작용이 뭐 얼굴 동글동글해지고 뭐 뚱뚱해지고 여드름 나고 뭐 당뇨 올라가고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부작용 많은데 그나마 아침에 한 번 먹는 것이 그나마 부작용이 적지 효과만 봤을 때는
나눠 먹는 게 좋습니다. 효과만 맞을 때는. 근데 뭐 스테로이드 뭐 한두 달 먹을 것도 아니고 뭐 몇 년씩 먹어야 되는데 부작용 생기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나마 적게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적정 용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고용량으로 시작해서 적정 용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손의람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손의람 선생님은 고용량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양을 차차 줄여나갑니다. 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먹으면 효과가 좋아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많이 먹으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 왕창 약을 먹어가지고 컨디션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약을 차차 줄여가면서 적정 용량을 찾자. 이제 그것이 그런 말이 있고 우리 손의람 선생님은 주로 이제 그런 방법을 해놨고 요새 교과서 어떠지만 저 배울 때 교과서는 적은 용량을 시작해가지고 올리라고 돼 있었어요. 저 배울 때 교과서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 스테로이드 먹으면 이게 당연히 좋아지는데 처음엔 나빠졌다가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먹으면 처음에 잘못하면 중환자실 가가지고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 스테로이드 먹기 시작하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확 나빠져가지고 뭐 중환자실 가서 뭐 기관지 삽관하고 호흡기 걸고 뭐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직사도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빠졌다 결국은 좋아지는데 나빠졌다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용량의 차게 적정량을 하면 그게 좀 적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배울 때 교과서에는 적은 용량을 시작돼가지고 차차 용량 올려서 적당 용량까지 올리라. 그렇게 교과서에 돼 있지만 저희가 배울 때는 고용량으로 시작해서 내리라. 저는 제 생각에 고용량으로 시작해서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먹을 거 그러니까 일단은 고용량 줘가지고 몸을 좀 만들어 놓고 회복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차차 조금씩 내리고. 근데 이게 꼭 다 이렇게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지 뭐. 근데 그거 먹어봐야 하는데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지 100% 나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고용량을 시작해서 적은 용량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뭐 환자분 중에 뭐 다 알고 오시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먹으면 처음에 나빠진다면서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질문하고 걱정되면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적은 용량으로 차차 올립시다. 뭐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구 면역 억제제가 많이 나오죠. 뭐 근데 유지요법, 주로 유지요법을 쓰죠. 처음에 인덕션은 되게 스테로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요법으로 경구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목적은 스테로이드 감량입니다. 이걸 쓰면 스테로이드 용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좋은 약인데 왜 감량을 해야 되냐?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뭐 다 들었지만 아자치오프린, 이뮤란, 뭐 타칼로리무스, 뭐 프로라, 타크로베리코, 마이크로페놀레이트, 셀셉트, 마이셉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소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근데 경구 면역 억제제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우리가 쿠데타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제일 좋은 거는 군대를 해산시켜버리는 법이죠. 군대를 해산시키면은 쿠데타가 없어지겠죠? 근데 군대를 해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냐? 외적이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감염. 주요 문제는 감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면역 체계가 외부에 온 적도 막지만은 내부에 암세포도 막아요. 우리 그 요번에 뭐 신문 많이 보시긴 하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방위 그 위원장님이 뭐 갑자기 무슨 뭐 암세포 얘기했잖아요. T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암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소리예요. 면역 억제제가 암세포를 하는데 그 암세포를 막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암 발생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 쓸 때 우리가 환자분한테 꼭 얘기를 하죠. 면역 억제 하는 건 좋은데 암 발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면역 억제제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약제들이 그 세포, 그 면역 세포는 굉장히 세포 분열이 활발한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그러니까 우리 뇌 같은 건 거의 분열 안 하거든요. 근데 면역 세포는 굉장히 그 분열을 많이 해요. 잘해요. 그래서 대부분 면역 억제제가 뭐냐면은 그 세포 분열을 못하게 만든 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이 활발한 다른 장기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세포 분열이 활발한 약이 뭐가 있냐? 골수, 피부, 장, 머리카락. 머리카락 자체는 아니죠. 모근. 그런 것들이 그 면역, 그 세포 분열이 활발한 거기 때문에 뭐 혈액 부작용, 골수 부작용, 그 다음에 소화기 부작용, 피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약세냐 그래서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뭐냐면은 중증 환자가 갑자기 결국은 정의 자체는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숨을 못 쉬는 거.
그래서 김각상상이랑 결국 숨을 안 쉬니까 뭐 당연히 생명 위험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개는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러냐고 뭐 이유가 있으니까 생기죠. 수술을 한다든지 다쳤다든지 아니면 감염이 생긴다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생깁니다. 뭐 수술한다든지 뭐 약을 잘못 먹었다, 항생제 같은 거 잘못 썼다든지 강한 스트레스 받았다든지 증상은 숨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히 산소 공급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중증 근무력증은 그 자가 항체가 들어가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장 교환술을 써가지고 제일 좋은 건 혈장 교환술이라고 돼 있죠. 혈장 교환술이 뭐냐면은 피를 돌려가지고 걸러가지고 자강체가 어쨌든 피에 들어있으니까 피를 버려요. 적혈구 말고 안에 있는 맹물을 버려버리고 남의 걸 넣어주는 겁니다. 알부민 넣어준다든지 남의 피를 넣어준다든지. 그래서 혈장 교환술. 우리 몸에 자가 항체가 너무 많아지니까 피를 걸러가지고 항체를 버려버리고 남의 피를 넣어준다. 단점 되게 비싸다. 왜냐면 비싼 게 아니라 남의 피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피값이 비싸요. 남의 피를 넣어줘야 되는데 피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물론 다 보험이 되지만은 어쨌든 비싸다. 근데 면역 글로불린은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면역 글로불린을 왕창 넣어주는 거예요. 남의 거. 그러면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고 내가 보니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우리 몸에 글로불린이 너무 많구나 느껴가지고 면역 글로불린을 안 만들어요. 우리 몸이. 아마 그렇지 않게 이상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남의 면역 글로불린을 왕창 넣어줘 버리면은 우리 몸이 우리 몸에 너무 면역 글로불린 많네. 그래가지고 항체를 안 만들어요. 즉 자가 항체를 안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씁니다. 이것저것 안 되면 인공호흡기 걸고 버티면 언젠간 좋아집니다. 언젠간. 근데 흉산 절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말이 많죠. 그 과방위 선생님 그 위원장이 말했죠. 그래서 뭐 T세포가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뉴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오니까. 흉선은 면역 사령부 같은 기관이에요. 일반적으로 아까 그 소가 닭 보듯이 쳐다본다고 했는데 그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니까는 공격하지 말라. 우리 국민이니까는 이러한 놈은 공격하지 말고 이러한 아닌 놈은 공격을 해라. 그걸 교육시키는 걸 아마 흉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에 흉선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흉선 비대증이 있고, 근데 그거는 대부분은 젊은 사람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이고. 흉선 비대증은 그러니까 얘가 원칙적으로 흉선이 퇴화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어린 데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자가면역질환을 일으켜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주로 관련된 흉선 비대증입니다. 그래서 조기 수술하면 중증부위 많이 좋아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나이에 들어 생기는 중증부위 환자는 흉선 비대증하고 주로 흉선 암이에요. 이건 또 왜? 그건 조금 중초기 환자, 젊은 사람 흉선 비대증은 수술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뭐냐면 이건 암이에요. 암을 받는데 수술 안 해야죠, 당연히. 암인데 어떻게 냅둬요? 당연히 수술해야죠. 이거는 뭐 흉선 졸그에 뭐 면역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뭐 면역 기능, 그러니까 젊은 사람 흉선 비대증은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뛰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면역 기능이 자기 면역이 좋아지겠다. 그런 의미고, 나이를 생기는 중증은 암이니까 뭐 당연히 수술해야죠. 암은 수술이 원칙이잖아요. 그 암 수술. 조직 검사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 해보고 우리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그거죠. 중증 근무력증 환자인데 흉부CT인데 흉선이 멀쩡해. 멀쩡하다는 게 없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퇴화하기 때문에 흔적은 남겠지만 이거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교과서에는 하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에는. 근데 저는 참 애매모호하죠. 요새는 수술하면 바트라고 해가지고 흉곽경이 아니라 종격동경 넣어가지고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안 남는데 옛날에는 여기 열었거든요. 뭐 열면 되는데 문제는 흉터가 남단 말이죠. 여자분들 비키니 못 입어요. 아까 젊은 여자들 많이 생기는데 쫙 해가지고 이만큼 상처 나면은 비키니 못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 그러면 멀쩡한데, 멀쩡한 게 아니라, 멀쩡한 건 아니죠. 그 수술한 사람이 들어가 보면은 흉선 덩어리가 없는 거지, 그 흉선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멀리 이게 퍼져 있대요. 그러니까 CT에 보면 덩어리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이렇게 스물스물 퍼져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걸 또 다 긁어내주면은 중증근육증이 좋아진다고 교과서에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럴 용기는 없어가지고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과서에는 중증근육증 환자는 흉부시대 정상이라도 젊은 사람 들어가가지고 긁어내주면은 좀 좋아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신약 선생님 모르겠지만 저는 겁나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우리 신약 선생님 다음 시간에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대충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쿠데타 얘기를 가지고 비유하는 거는 작년 12월 이전에도 그거를로 강의하셨습니까? 아니야. 네. 옛날에 그걸로 그 비유를 쓰셨으면 사람들이 약간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귀에 쏙쏙 닿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새로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동안에 미리 받아놓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강연 오랜만에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트라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까지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최신 정보는 다 그 드라마에서. 저도 그 드라마 보지 못해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그 드라마 본 신경과 선생님 얘기는 중증분명제 아닌 것 같다. 저는 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그 드라마를 본 선생님들 얘기는 중증분명제 아닌 것 같다. 좀 솔직히 말해서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역시 진짜 전문가하고 이렇게 돌팔이 의사하고는 다르군요. 저는 보면서 야 되게 정확하게 잘 묘사한다. 환자분들한테 혹은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주변에 있는 뭐 친지, 가족, 회사 동료 이런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감탄하며 봤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셨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 보셨다니까. 네. 저희 넷플릭스가 없어가지고요. 사전 질문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운동을 안 하지만 현대인들이 운동을 안 하고도 잘 살잖아요. 보통. 선생님 운동 안 하시는 몸매잖아요. 일단. 운동해서 이 정도입니다. 해서. 오케이. 그러면 누구에게나 운동하면 좋은데 우리가 다 잘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의 필요성이 보통 사람보다 더 높아요? 낮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뭐 여러 가지 메타볼릭, 그러니까 대사성 질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뭐 중증 근무력증 환자라고 심혈관 질환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스테로이드 먹으면 당뇨는 더군다나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면 운동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중증 근무력증을 떠나서 우리가 운동은 해야죠. 할 수 있는 만큼. 중증 근무력증과 무관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은 운동을 더 한다고 병이 더 특별히 더 나빠지거나 운동을 안 한다고 이 병이 특별히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죠. 근데 어쨌든 환자분들은 당뇨병이 됐든 뭐 심혈관 질환이 됐든 만성 질환이 생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엄밀히 말하자면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는 운동의 필요성이 크기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먹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면 아무래도 당뇨에 취약하기 때문에 근데 질병의 진행 자체나 이런 거랑은 사실은 무관하다는 말씀이군요. 왠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운동한다고 우리가 다른 질환에 운동한다고 이 병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운동 안 한다고 이 병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증 근무력증만 봐서는 뭐 운동 안 한다고 좋아질 것도 아니고 운동한다고 나빠질 것도 아니긴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종합했을 때는 결국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이제 취지는 운동을 두려워하시잖아요. 혹시 많이 쓰다가 기운 빠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살살살 해. 또 쉬면 좋아지니까 본인 힘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운동은 실내 자전거고 실내 자전거 말씀대로 요새 뭐 엑스바이트 뭐 잘못하면 타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제품 설명에 죄송하지만 앉아서 타는 실내 자전거도 있어요. 조금 비쌉니다.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엑스바이크는 요새 10만 원이면 사지만
뭐 3, 40만 원짜리 앉아서 타는 그거는 뭐 힘 빠지면 그냥 앉아서 그냥 쉬면 되니까 떨어질 염려도 없고 그런 거죠. 하라고 그러죠. 운동을 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결론 하라는 소리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운동 전에 약을 복용하는 타이밍을 좀 잘 잡는 노하우가 있느냐? 운동하기 전에 약을 먹고 운동을 합니까, 보통? 결국 약이 두 가지인데 하나 면역 억제제 말씀드리자고 뭐 프로그람이라든지 특클로리무스라든지 뭐 이뮤란 스테로이드 같은 거는 뭐 약 먹고 나서 효과 뭐 30분 있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은 뭐 굳이 뭐 운동이랑 관계없이 드실 거고 메스티노는 먹자마자 효과 나오고 먹자마자 좀 나오고 뭐 효과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하니까 뭐 내가 굳이 꼭 앞으로 뭐 본의 아니게라든지 힘 운동 해야 되겠다면 메스티노 먹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약을 운동해야 될 필요는 뭐 저는 잘 못 느끼지만 그러니까 메스티노는 뭐 굳이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또 운동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 미리 먹는 것도 괜찮겠죠. 뭐 우리가 메스티노는 꼭 하루 3번, 뭐 19, 30분에 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약이니까. 그 미리라는 게 한 30분 전이라고? 30분, 그건 본인이 아시겠죠. 왜냐면 본인이 약 먹고 나서 힘이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뭐 그건 본인이 약을 오래 먹다 보면 되게 아시죠. 이런 질문을 올리신 분이 계신데요. 운동 후에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특별한 휴식 방법이 있느냐? 가만히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중증 근무력증 검사 방법 중에 아이스 큐브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눈에다가 해보 쪽에 눈에다가 얼음 올려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차가우면 증상이 좀 좋아지고 뜨거우면 나빠져요.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는 못 푼다고 사우나 가면 더 나빠지겠죠. 이론적으로는. 사우나 가서 냉탕 들어가는 건 좋겠네요. 뭐 그렇겠죠. 근데 뭐 냉탕만 하고 싶은 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뜨거운 데 들어가서 지지고 나면 힘이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대세에 지장은 없겠지만 최소한 에어컨이라도 키우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메스티논을 오래 복용해도 큰 문제 없습니까? 뭐 결국은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서 우리 몸이 거기 적응해 버리니까요. 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메스티논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억제제인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말초에 작용한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고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아세틸콜린 억제제도 있어요. 그게 치매약이거든요. 우리 뭐 10년도 먹고 10년까지는 안 먹겠지만 뭐 5년도 먹고 10년도 먹고 하잖아요.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메스티논을 오래 복용한다 할 때 올해는 한 20년, 30년, 뭐 그렇게 40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몸이 거기 적응해 버릴 테니까요. 그러면 적응을 하면 안 먹으면 좀 나빠지겠죠. 장 꾸르륵 하고 근데 장꾸르꾸르이 대개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몇 개월 지나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적응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메스티논을 오래 먹으면 약의 효과는 계속 적당히 유지가 되고 큰 부작용은 없고 처음 먹었을 때 장 트러블 같은 거는 오히려 몇 달 지나면 없어지고 대개는 없어지더라고요. 그 쉽게 말하면 메스티논은 오래 복용해도 된다.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데 부작용이 안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솔직히. 없죠.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질문도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아침 7시에 현재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아침 7시에 먹는 방법하고 이틀에 한 번 먹는 방법하고. 근데 뭐 우리가 아까 100ml를 이틀에 한 번씩 먹지는 않고요. 되게 한 20ml 정도까지 줄이면은 10ml, 20ml, 10ml나 그러면 이틀 간격으로 20ml 먹고 하루 안 먹고 20ml 먹는다든지 이틀 간격으로 먹으면 그나마 좀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침으로 먹고 아침에만 먹고 더 줄인다고 하면 이틀에 한 번. 아예 3일이나 4일에 한 번 먹으면 어때요? 그건 그럼 효과가 떨어지겠죠. 문제는 우리가 효과가 있으려고 부작용과 효과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선되냐면 당연히 저는 효과가 우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 4일 한 번 먹으면 효과가 없겠죠. 그나마 효과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현재까지 알려진 건 이틀에 한 번. 아까 치료 여러 약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신약은 뺐지만 그 다른 약들 혹은 신약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콤비네이션 해서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게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면역 억제제를 먹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면역 억제지만 결론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면역 억제제 굳이 스테로이드만 써도 효과만 보면 스테로이드만 써도 충분해요. 효과만 봤을 때는. 아 진짜요? 수의 고용량을 써야죠 그 대신. 아 그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면역 억제제 안 쓰고 스테로이드만 고용량으로 쓰면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장기지만 제가 그 중증 근육증에서만 봤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썼을 경우는 스테로이드만 갖고 효과를 보는데 우리가 스테로이드 고용량 쓸 수가 없잖아요. 아 100ml 드시는데 100ml 어떻게 10년 어떻게 100ml 먹어요? 1년 2년 100ml 먹고 어떻게 먹어? 못 먹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면역 억제제를 같이 쓴다는 거죠. 그 아까 초기에 고용량을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고용량 쓰는 거에 소위 말하는 그 펄스 우리말로 뭐라고? 그것도 포함됩니까? 근데 이게 펄스가 우리나라 좀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 고용량 스테로이드하고 원체 펄스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원체도 그걸 알고 해서 그 펄스 오리지널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원체 펄스는 그 고용량 스테로이드하고 그러니까 고용량 스테로이드하고 펄스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펄스 치료하면은 스테로이드 보통 뭐 2g 주고 그래요. 1g 줄 수도 있고 2g 줄 수도 있는데 그걸 주는데 그 제가 펄스 오리지널 아티클을 찾아봤어요. 겨우 찾았는데 거기는 2g을 20분인가 만에 줍니다. 100ml에 섞어가지고 20분에. 그러니까 펄스가 뭐냐 하면은 고용량 스테로이드 준 게 아니고 치사량을 주는 거예요. 2g을 20분에 때려보면은 거의 치사량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대신 굉장히 짧게 주죠. 20분, 10분 만에. 쫙. 그래서 그거는 그 면역 체계를 그 스테로이드의 면역 억제 효과가 아니고 면역 체계를 이제 한번 뒤흔들어 놓는 거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그 교과서 같은 거 읽으면 거의 조금 이제 헷갈리게 나오는 이유가 고용량 스테로이드하고 펄스는 다른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 펄스라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고용량 스테로이드 뭐 IV로 뭐 2g을 줬다 그런 얘기는 교과서에 나와도 교과서에 펄스 테라피 했단 말은 안 나올 겁니다. 미국 교과서 보면은. 펄스는 개념이 조금 다른 치료입니다. 뭐 결국 스테로이드 주는 건 똑같지만은 개념이 좀 다른 거고 마이에스니아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지 펄스는 아닙니다. 그 중증 근무력증에도 2g까지 쓰기도 한다는. 2g 주죠. 저도 레이전트 많이 줬어요. 2g. 근데 2g을 이제 10분에 주니까 10분, 20분에 주지는 않죠. 보통 1시간, 2시간 그렇게 주죠. 2g이라는 게 2000mg인데 네. 2000mg을 지금 우리가 100mg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네. 2000mg을 20분에 주는 거하고 1시간에 주는 거하고는 대세. 천지 차이죠. 아 그래요? 10분에 주면 농도가 쫙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1시간에 주면 그나마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펄스에 거의 가깝게 단기간에 고용량을 주긴 하는데 교과서에는 그거를 펄스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맞. 교과서에 말하는 펄스는 진짜 2g을 20분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농도를 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 좀 천천히 좀 1시간, 2시간 주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죠. 되게 이제 학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긴 한데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는 그냥 고용량 스테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고용량 스테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젊은 나이에 진단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지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어린이나 청소년 환자들 같은 경우에 스테로이드 때문에 성장 지연될까 걱정이 되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좀 같이 맞으면 어떻겠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새 하여튼 성장 호르몬이 요새 굉장히 인기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무의사 하면서 그 성장 호르몬 때문에 요새 고민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역시 당뇨에 영향을 주거든요. 당뇨를 악화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이 썼을 때 당뇨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키가 컸죠? 예. 전 어릴 때부터 쭉 작아서 지금도 작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에 관심이 있는데 선생님은 키가 작아본 적이 없어갖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는 어쨌든 근데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성장판이 다치기 전 환자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장판이 다치기 전 환자는 그러면 소아과에서 봅니까? 그렇죠. 아, 네? 요새 저기 소아과 주장에 의하면은 21살 이하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소아과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요.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성장 호르몬 관련해가지고. 헬스로그에 기사를 하나 쓰세요. 저 소아 청소년기에 성장판 다치기 전에 중증 근무력증 진단받은 분들은 성장 호르몬을 같이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제가 대답 못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호흡근이 약한 환자도, 그러니까 뭐 약하다기보다도 좀 증상이 좀 심한 이런 분도 가능한 운동이 있느냐는 질문도 있네요. 제일 좋은 게 역시 그냥 슬슬 그러니까 이걸 매치라고 표현하는데 메타볼릭 이퀴버런트 레이트 뭐 매치 한 3, 4 정도 운동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슬슬 3보 정도. 산보는 운동이라고 보통 부르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메타볼릭하게 분명히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강화 아니면 뭐 호흡근 강화 등 우리가 목적이 그 근육 강화 그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매츠 그러니까 우리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타면 매츠라는 단위가 가끔 나온 기계도 있어요. METS 메타볼릭 이퀴버런트 레이트인데 그거에 보통 4 이상을 운동을 해야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육 강화 그런 거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메타볼릭하게만 봤을 때는 뭐 약한 운동 효과 있습니다. 메타볼릭하면 당뇨를 생각했을 때는 약한 운동 효과 있습니다. 근데 근육 강화라든지 뭐 심혈관 기능 강화 그런 데는 큰 효과는 없어도 일단은 그 메타볼릭 항목은 뭐냐 대사성 질환 예방에는 효과 있습니다. 한보도. 이거 약간 재밌는 질문인데요. 운동 후에 근육통이나 피로감이 오는 거랑 이 증상이 악화되는 거랑을 구별할 방법이 있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로감이 운동해서 그 젖산이 쌓여서 그렇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건 솔직히 말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젖산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쌓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른들의 이제 문제는 근육통의 문제는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른들은 다 그 고지혈 약을 먹잖아요. 스타틴. 특히 뭐 심장염 때 고용량 고지혈 약을 먹는데 고용량 고지혈증 약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근육통. 저도 먹는데 근육통 꽤 심합니다. 지금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는데 질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사후 질문들도 몇 개 조금 하고 우리 신하영 선생님이 대답해 줄 겁니다. 네, 혹시 여의치 않은 건 다음 세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혈장 교환술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몇 %나 되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궁금하다. 혈장 교환술의 목적은 아까 중증 근육질 위기에서 꺼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증 근무력증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중증 근무력증이 스테이블해요.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혈장 교환술해 가지고 이렇게 낮추는 목적이 아니고 갑자기 확 나빠졌어요. 그걸 정상으로 돌리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중증 근무력증이 이렇게 되지만 내가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진 않아. 내가 원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위가 나쁜 거 치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 그걸 혈장 교환술을 이렇게 낮추지는 않습니다. 혈장 교환술이 이렇게 가다가 확 나빠졌을 때 그걸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목적이니까 그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먹는 약의 효과가 충분치 않아. 그냥 내가 먹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먹고 뭐 다 먹고 있는데 효과가 충분치 않아. 스테로이드도 충분히 먹고 있는데 혈장 교환술 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당장에 좋아지겠지만 뭐 맨날 할 수 없으니까 뭐 보통 뭐 1주, 2주 하는데 끝나면 다시 원위치 가는 거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혈장 교환술은 일종의 이제 응급처치 같은 응급처치입니다. 거고, 그러면 바꿔 말하면 혈장 교환술이 필요할 만큼 되게 크라이시스가 크게 왔을 때는 웬만하면 하겠네요. 그 시술을. 이제 왔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혈장 교환술은 일단은 카테터를 굉장히 굵은 걸 넣어야 돼요. 굉장히 굵은 카테터를 넣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주삭 바늘을 꽂아야 돼요. 거의 뭐 153 볼펜만한 걸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꽂기가 요새는 다 초음파 유도를 넣지만 꽂기가 쉽지는 않고.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혈장 교환술하고 그 고농도 아이비 글로불린 얘기 나왔는데 그 고농도 아이비 글로불린이 그냥 주사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사만 넣으면 되는 거고 그 혈장 교환술은 기계가 있어야 되고 뭐 있는데 그 교과서에 의하면 그 혈장 교환술이 그 크라이시스에는 좀 더 효과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조금 더 좋다고. 혈장 교환술이 조금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혈장 교환술 대신 그 아이비 글로불린 쓴 이유가 일단 안전 문제가 있고 혈장이 굉장히 굵은 153 볼펜만 한 거를 꽂아 넣는다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한 리스키거든요. 그걸 꽂고 있다는 게. 두 번째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막 욕하실 텐데 옛날에는 그 혈장 교환술 기계가 옛날에는 그 헌혈 성분 헌혈 우리 헌혈도 성분 헌혈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백혈구만 뜯어낸다든지 뭐 혈장만 뜯어낸다든지 그걸 성분 헌혈 하는데 그 성분 헌혈 기계를 이용했어요. 옛날에는 혈장 교환술 할 때. 그럼 그 성분 헌혈 기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임상병리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임상병리과가 해줘야 되는데 임상병리과가 밤에 당직을 안 쓰죠. 그래서 못했어요. 임상병리과가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당직을 써야 되는데 임상병리사가 당직시키기 싫어가 임상병리 했는데 환자 보기 싫어서 임상병리 했는데 환자 옆에 붙어가지고 당직 쓰면서 그걸 해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성분헌혈 기계를 쓰지 않고 요새는 그 혈액 추적기를 사용합니다. 기계가 혈액 추적기인데 혈액 추적기는 누가 가지고 있냐? 신장내과가 가지고 있어요. 신장내과는 어차피 당직을 서요. 그렇게 해줘요. 요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옛날에 안 했는데 요새는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게 굉장히 수가가 좋고 비싸요. 그냥 병원 측을 보면은 요새 그 각과마다 자기 수입 있다잖아요. 병원에서도 다 수입 따집니다. 너 얼마 벌어? 올해 이번 달 얼마 벌어? 다음 달 얼마 벌어? 그거 따져요. 근데 굉장히 수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임상병리사가 저기 어차피 당직 쓰는 거고 어차피 있는 기계 갖고 쓰는 거니까 해줘요. 요새 대부분의 병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 병원이 뇌프로에서 그 신장내과를 해줄 겁니다. 그 기계를 신장내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혈장 교환은 여러 가지 좀 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소위 꼭 필요할 때 의사가 판단해서 진짜 이건 필요하겠다, 딸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보통 하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웬만하면 절대 아니고 네. 말씀드렸지만 이 1호선 볼펜만 카테터 든다는 게 뭐 혈관보다 잘못하면 혈관의 한 4분의 3을 차지할 텐데 카테터 크기가 하여튼 저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확실히 옛날 사람인 게 153 볼펜 요즘 사람들은 뭔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하시고 임상병리과가 진단검사학과로 바뀐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옛날 이름 쓰고 계시고 네, 질문은 좀 남았는데요. 우리 저 오후라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서 못다한 질문은 나중에 신하영 선생님한테 넘기기로 하고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십니다. 지금까지 민양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